연세대학교의 김갑성입니다. 저는 브리프하게 그동안 어떤 정책이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난 정권 때 굉장히 주택 가격이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조금 많이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많이 규제 완화가 되면서 좀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격도 조금 이제 상승 국면으로 작년부터는 돌아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전세가 지금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당분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좀 비수기여서 조금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월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유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 쪽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한동안 낮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해서 수도권에서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임대 시장 이제 임대 사업자한테 이제 임대 하신 분들이죠. 그분들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 발표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거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분양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다만 기존 주택의 매매는 아직까지 좀 관망세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동산 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기조는 항상 장관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시장 규제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켜서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이게 하나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워낙 이제 가격하게 시장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생겼던 정책들을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인데요. 특히 취득록세 세율 영구 인하는 작년에 관철이 돼서 이제 거의 1%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면제하는 것도 현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하고, 또 최근에 이제 분양 시장이 안 좋으니까 최근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특기할 만한 것이 공유형 장기 주택 몰기지 제도라고 해서 수익형과 또 공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굉장히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쪽에서는 지난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는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워낙 이제 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제 위치가 그린벨트 내에서 서울에서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기 신도시나 이런 데 분양이 안 되고, 또 과도하게 이제 시장에 개입하다 보니까 이제 큰 대형 건설 회사들이 분양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큰 문제가 돼서 가격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 그래서 건설 회사까지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이제 공공이 하는 것은 이제 임대주택 위주로만 하고, 분양 시장은 민간 건설 회사에 맡기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큰 것이 행복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초에 20만 가구까지 좀 하겠다고 했었는데, 부지 마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4만 정도로 이제 축소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은 계속해서 공급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올해 말부터 실시된 이제 주택 바우처제도 이게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정책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의 큰 이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입니다. 이게 아마 3월 달에 개각을 해서 이제 조각을 해서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한 달 정도 이제 한 다음에 정책에 올랐던 공약들을 이제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공급 물량 조정인데, 공공 분양 주택을 줄이겠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민간 건설회사와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공은 주로 60세대 이하 소형 주택만 공급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보금자리가 이제 그린벨트 내에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잠시 중단하고 기존 지구에 대한 것만 공급 물량과 청약 시기 이런 걸 좀 조정해서 이제 시장의 상황에 맞게 공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제와 금융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서 유효 수요를 좀 창출해 보자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정책의 목표였다고 보면, 그 중에 이제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구입할 때 취득세를 전면 면제해 준다든가, 또 이게 지원 규모를 5조 원으로 2배 정도 확대하고 금리도 많이 낮추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정책들을 썼고요. 참고로 외국에는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는
그랜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캐시로 500만 원, 1000만 원 주기도 해요. 집을 살 때. 그게 이제 소득 보전도 되고 그걸로 경기 활성화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장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복주택인데요. 이게 공공임대 11만 원, 공공분양 2만 원에서 연 13만 원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특히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 부지하고 공유지 이것을 활용해서 복합개발 방식으로 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역세권 중심의 어떤 그런 개발도 되고 또 여기는 기존에 있는 영구임대 하고 좀 다른 게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주요 대상이 한 20% 정도만 저소득층이고 나머지 80%는 사회 초년생 그래서 새로 직장에 갔거나 또는 대학생이거나 이런 분들 신혼부부 이런 분들한테 공급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5년간 한 14만 호 정도로 이제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고,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한 6개, 8개 지구에서 한 10,000호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올 초에 좀 바뀐 게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지 않고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한 협의체에서 그거를 이제 협의해서 이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국토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바우처라든가 주택급여 융자 지원 이런 것 같은 이제 맞춤형 주거 지원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큰 정책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후속 조치로 이제 724 대책이 발표됐는데 거기서 이제 수도권의 공공주택 개발 사업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과열기의 개발이 추진된 것들을 좀 시장 수요하고 진행 상황에 맞춰서 조정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지구 지정이 해제를 원하는 데는 해제를 해주고 또 진행이 어느 정도 된 데는 조금 더 공공의 그런 국고 보조로 조금 더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공분양주택의 청약 물량과 시기도 조정을 해서 이제 LH가 분양하려고 했던 것들을 좀 축소하고 이제 그 물량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주택 공급 조절과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촉진인데요. 그래서 그 민간 건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그동안 이제 분양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증이라든가 또는 리츠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후분양 제도로 유도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보관이었고 또 특히 대안주택 보증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강화해서 이제 주택 물량이 너무 한꺼번에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뭐 양도세 면제가 언제까지다 뭐 이런 한시적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건설회사가 막 물량을 한꺼번에 밀어내고 미분양을 일부러 시키고 그리고 세금을 좀 감면해서 털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게 시장이 좀 왜곡되는 그런 현상도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준공을 했는데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임대 또는 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든가 모기지 보증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금융적인 측면에서 이제 해결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는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인데 결국은 이제 자가주택 비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거의 60%에 육박을 하고 있고 선진국을 봐도 65%, 67% 이상 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산 거고 나머지 분들은 임대인데 그렇다면 뭐 좀 자금적인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이것을 임대해서 임대 공급이 좀 늘어나는 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임대주택 이제 시장을 좀 안정화하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에 있어서 계량 자금이나 매입 자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28일 날 전월세 안정대책이 발표됐는데, 여기도 이제 이거는 전세가 계속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전세 가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이제 좀 존재하는 그런 임대 시장이죠. 전세라는 게. 그래서 영어로 쓸 때도 그냥 전세에서 한글로 이렇게 쓰는데, 요것이 이제 워킹하려면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앞으로 미래에. 그래서 이제 임대하는 사람이 세입자한테 좀 덜 돈을 받더라도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서 더 모든 수익을 보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하시는 분도 그거보다는 당장 수입이 있을 수 있는 월세로 자꾸 전환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세입자들은 아직까지도 전세가 메릿이 있는 거죠. 이렇게 목돈을 얻다가 나중에 그대로 갖고 가니까 어차피 금리도 낮으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거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도 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담이 많거든요. 근데 전세 든 사람은 세금도 안 내고 그냥 그 목돈을 2년 후에 가져가는 그런 구조라서 어떻게 보면 매매 가격 플러스 세금 플러스 관리비 해야 이게 전세 가격이다. 그래서 더 올라간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매매 수요로 이제 전환해 볼 수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려고 이제 정책을 한 것이 취득세 인하와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율이 현행에서 이제 높았던 거라 1% 그러니까 6억 이하죠. 그거는 1%까지 낮췄고 6억에서 9억은 2%, 9억 초과는 3% 현행 유지하는 걸로 이제 소득 계층별로 좀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모기지 공급을 좀 확대하자 해서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그런 고정금리 분할 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좀 확대했다 해서 24조 원으로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구에게도 하고 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도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입자와 국민주택 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공유형 모기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공유형, 손익 공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마 시장에서는 손익보다는 그냥 수익 공유형 쪽이 조금 더 많이 이제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이게 프로그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국토부에서는 사실 이런 금융 프로그램을 잘 만들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융 쪽으로 많이 이제 전환을 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몰기지 보험을 들면 보험을 가입했다 하면 LTV가 최대 85%까지 지금 한 70%까지밖에 안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더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 수요가 이제 주택 수요로 이제 매매 수요로 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 이런 걸 해서 이제 LH가 보유하고 있는 준공업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또는 민간건설회사가 갖고 있었던 거 이것도 좀 임대주택으로 많이 옮겨가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것들을 좀 지원을 확대해보자 그래서 금리도 인하시켜보고 대출 한도도 좀 확대하고 매입 대상도 주택도 확대해서 민간 임대사업자를 좀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이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또는 그런 어떤 것까지 생각을 했었냐면 지금 현재 재건축할 때는 항상 평형수가 높아가는데 높아갈 때 뭐 24평에서 35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35평을 두 개로 분할해서 하나는 자기가 살고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는 거 이런 것들도 허용을 해보자 뭐 이런 정책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민간 임대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하려고 이제 정책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3일 날 후속 대책 발표한 데서는 이제 정책 모의기지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갔고요. 그래서 2014년에 총 11조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 발표를 했고 현재 거의 1차분은 많이 소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국민주택기금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원화됐던 정책 모의기지를 좀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통합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에서 수익형과 이제 손익 공유형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최대 차이점은 이제 주택 가격이 얼마만큼을 모기지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고정금리냐 또는 이제 금리가 좀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또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20년이니까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오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두 가지 형으로 나타낸 것 같고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공유형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사람들이 찾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냐면 손실이 발생할 때는 안 가져가는데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제 공공과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이고 손익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손해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지분만큼 이렇게 수익을 나눠 갖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츠를 통해서 하우스부호 주택을 매입 확대하겠다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공약할 때는 하우스 보호 대책으로 저희가 이게 모기지하고 비슷한 그 정부가 좀 사겠다, 지분을 사겠다. 그래서 공동 지분제 같은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리츠를 통해서 좀 해보자. 리츠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어떤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주식회사. 그래서 거기서 거의 뭐 저희 갖고 있는 자산의 거의 9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회사를 리츠라고 부르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하우스포를 주택을 좀 매입을 하고 그거를 희망 임대주택 리츠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00호 정도까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돈 안 드는 전세, 요것도 이제 우리 공약에 들어갔던 건데, 이제 여기는 전세 2라고 했는데 전세 1이 뭐였냐면 이제 주인이, 임대인이 돈을 그 사람 명의로 꾸고 집을 담보로 꾸면 이자율이 좀 낮아질 거다라고 해서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그동안 뭐 많이 이제 검증을 해보니까 그 차이가 한 뭐 거의 금리 차가 1%,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게 좀 실효성이 없다. 또 언론에서 뭐 주인이 누가 뭐 자기 집을 이렇게 맡기고 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 방식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집주인이 자기가 담보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그것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돈을 꿔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큰 거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대한주택보증하고 은행 간에 협약 같은 걸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주택 공급 계획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만 호였던 것을 14만 호로 내리고, 그 대신에 국민임대주택을 조금 더 공급을 확대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물량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쪽으로 했고요. 특히 행복주택은 뭐 입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많았었는데, 여기는 사실 그 학생들을 이제 그 취약 아동들을 데리고 있는 대상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학교에 부담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아닌데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주 근접을 실현하기 위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 이분들이 한 80%고, 그다음에 그 저소득층은 한 20%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당초에 이제 철도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거하고 해서 국공유지까지 하면 사실은 뭐 임대료를 공짜로 생각을 하고 저희 생각을 했는데 임대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50년 동안 빌리면 그냥 매입하는 게 더 싸다고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저렴하게 임대료를 낮춰야지만 이게 워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철도 부지 역세권 개발지가 한 38,000호, 그다음 도시재생용지 한 36,000호, 그다음에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LH인데 거의 여기서 공급하는 것이 한 6만 6,000호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하는 것들은 역시 행복주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멀리 신도시를 짓지 말고 이제 직주 근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취지였고, 역세권에 져야 되는 이유는 자동차로 이제 다니는 시대는 지났다. 역을 중심으로 철도를 이용해라.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창조 경제하고 좀 이제 같이 연결이 돼서 그런 공간에 이제 그런 창업 공간이나 지역 공간한테 많이 들어가면 결국 젊은 층이 이제 일도 하고 또 잠도 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또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이제 지원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임대 리츠라는 것을 통해서 10년 동안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맡기면 민간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임대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관리하기 어려우면 공공한테 맡겨서 한 10년 동안 맡기면 그걸 나중에 팔 때도 양도세가 안 나가는 그런 이제 구조로 해서 좀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 이런 것도 강화했고, 또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같은 것을 많이 이제 완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정비하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위세율로 해서 소득세 분리과세하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많이 최근에 와서 비판을 받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유 형태 간의 주거비 균형을 좀
이뤄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수요자나 여유계층의 자가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형 몰개지 이것을 많이 확대하고 또 월세에 대한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반환해서 조금 더 혜택을 더 드리는 쪽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주거비를 균등하게 가정하는 쪽으로 했고 주택 임대차 시장 인프라 구축해서 여기서도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금 지원의 출자라든가 투융자, 보증 이런 것들을 좀 다양화해보자라는 것이고 또 노후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주거지 재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뉴타운 사업 갖고는 안 돼가지고 돈도 없고요. 그래서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을 해서 거기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정보 시스템 같은 걸 구축해서 이제 시장을 좀 투명화하고 효율화해보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된 게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세를 하되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조금 이제 그런 세금 감면 혜택 같은 거리 있는데 그런 쪽은 이제 부각이 안 되고 더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서 의료보험도 더 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다 부과된다. 막 이런 쪽으로만 자꾸 언론에 나와서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2016년인가요? 그때까지는 이제 유예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을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보면 말씀 들어보면 한 전세가 거의 한 3억 이상 돼야지만 그래야만 그런 수입을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는 경우지 그 미만은 안 낸다고 하고 있는데 뭐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좀 왜곡이 일어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의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요. 이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직 법으로 안 됐기 때문에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하나가 이제 민간 택지에 대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축 의무 비율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때는 30%까지 됐었는데 최근에 20%인데 이거를 조금 이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아예 없애는 방향.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아직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지만 민간 택지는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이게 될 경우에는 재건축 시장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큰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장관께서 요거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폐지하는 게 아니죠. 이게 있는데 지자체에 위임하겠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관리해서 강남 같은 데는 유지를 하고 서울에서 관리를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모든 데가 다 이게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건설 회사라든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 왜곡이 일어나는 것들을 좀 없애보자라는 차원입니다. 근데 야당에서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근데 반대하는 명분이 이분들은 그거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전월세 상한제하고 교환하자. 뭐 이런 걸로 제시를 해서 뭐 차라리 전월세 상한제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안 하는 게 낫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푸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이제 딜레마에 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LTV DTI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사실 큰 그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은행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돈을 꿔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해서 이거를 좀 낮추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간안은 비수도권에 비해서 한 10%포인트가 높습니다. 수도권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비수도권하고 동일하게 하는 정도로 가자라는 건데 밑에 또 잠깐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이게 국토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기조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서 좀 정상화 추진해보자. 이게 노무현 정권 때 뭐 대못을 받겠다. 누구도 못 뽑는 뭐 이런 걸 막 해놓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부동산 이제 거와 관련해서 최근 발표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 이용 규제 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를 조금 더 좀 활용해 보겠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집이라고 하니까 그린을 왜 없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똑같이 그냥 이렇게 4km를 딱 쳐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칠학도 있고 그 맨땅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산들을 막 마구 해치고 이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토지적성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쓸 수 있는 대로 도시첨단 산업단지라든가 뭐 행복주택 하든 뭘 하든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채소 규제 지구제라는 것은 이제 외국에 있는 화이트존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축 규제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뭐 건폐 이런 것들을 좀 법적으로 하지 않고 그 사회에서
이렇게 합의를 보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조금 활성화시키려는 거죠. 지금은 건물을 짓는데 저희가 지금은 또 바뀌긴 했지만 인천에다 152층짜리 건물 지려니까 한 가지 용도로는 건물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업무도 들어가고 호텔도 들어가고 주거도 들어가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축 보면은 호텔하고 주거는 같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달리하고 뭐 해서 뭐 얘기가 됐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해보자라는 거죠. 좀 창조적으로. 그래서 그게 최소 규제 지구제로 도입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 이제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제는 주택 재고를 좀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겠냐 해서 매입 전세나 매입 임대 이런 것들 또 위탁 임대에서 공공한테 임대 하시는 분이 본인이 다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그냥 이제 위탁을 하면 정부가 아니면 공공이 좀 관리를 해주고 거기 이익을 이제 주고 그것이 그러면 이제 가격 통제도 조금 공공이 하기 때문에 좀 가격 급등이 안 되겠죠. 그런 거 이제 도모하는 정책이고 또 하나 이제 주택 금융을 가지고 풀겠다. 그래서 리츠라든가 모기지제도 또 주택연금, 주택 바우처 이런 것들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이게 하나하나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은 그겁니다. 이제 부동산 주택 하면은 이제 처음에 국토부가 딱 떠오르는데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기재부라든가 안행부, 금융위원회 이런 데가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재부는 공급을 한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걸 가지고 통제를 하기도 하고 안행부는 세금에 대해서는 민감하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들은 이게 지방세 대부분의 것들을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그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면해 준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뭐 수익의 비율이 국고가 8이고 지방세가 2고 그거를 이제 전환을 해서 지방세를 좀 늘리려고 하는 거에 또 반하는 정책이 되고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고 아까 ATV나 DTI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에서 뭐 금리, 뭐 금융상품 이런 건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이제 원활하게 되어야만 이렇게 다 해결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문제 인식이 다른 거죠.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기재부도 그렇지만 좀 활성화되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더 뭐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에 반해서 금융위원회는 자꾸 정책이 되다 보니까 돈을 꿔주는 쪽으로 가니까 가계부채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이제 정책적인 그런 방향이 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엇박자가 좀 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래도 많이 우리 서장관님이 워낙 이쪽에 또 지식이 해박하시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누르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주택 가격이 너무 또 침체가 되면 거래가 활성화 안 되니까 또 문제라는 사람도 있고 좀 안정화돼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사이에서 정책적인 어떤 그 뭐라고 했죠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